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도둑과 기차입니다. 도둑과 기차. 어느 날 깊은 밤 기차를 타고 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밤길을 달리는 기차였습니다. 기차 안에는 경찰이 당직을 서고 있었죠. 경찰은 객실을 순찰하던 중 어떤 열차 칸에서 도둑 하나가 깊이 잠든 노인의 지갑을 훔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노인은 열차 안에서 곤하게 잠들어 있었는데 주머니에서 지폐 몇 장이 좌석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옆좌석의 한 청년이 떨어진 지폐를 슬며시 줍더니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경찰의 역할이 뭡니까? 그런 행동을 감시하는 일을 하죠. 돈을 훔친 청년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꼼짝 마! 널 체포하겠다. 도둑 청년은 주변을 경계하며 바짝 눈치를 살피다가 순간 화들짝 놀라 도망을 쳤습니다. 경찰이 뒤를 쫓았지만 도둑은 젊고 날쌘데다 움직임도 민첩했죠. 앞에 있는 도둑이 식당 칸으로 들어가자 경찰은 도둑이 너무 빠른 나머지 무전기를 들고 동료 경찰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둑이 방금 식당 칸으로 들어갔다. 나는 뒤를 쫓을 테니 앞을 막아라. 하지만 동료와 무전을 하는 사이 식당 칸으로 들어간 도둑은 열차에 창문을 열고 창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조급해진 나머지 밖으로 도망치려던 겁니다. 도둑이 막 뛰어내리던 찰나 기차가 끼익 하고 급정거를 했습니다. 갑자기 멈춰섰죠. 기차에 있던 물건들과 식당 칸 테이블의 캔이나 병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급정거로 생긴 반동 때문이었죠. 그런데 기차가 급정거를 할 때 10살도 안 돼 보이는 소녀가 테이블 다리에 머리를 쿵 부딪혔고 얼굴엔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마침 기차에서 뛰어내리던 도둑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소녀는 테이블 다리에 부딪혀 얼굴이 피범벅이 돼 있었죠. 너무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던 도둑은 곧바로 동작을 멈추고 재빨리 달려가 소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경찰이 있어도 개의치 않았죠. 여기 의무실이 어디죠? 도둑은 의사를 찾았습니다. 경찰도 이 모습을 보며 이 도둑을 잡아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저 소녀를 안고 의사를 찾는 도둑의 뒤를 쫓을 수밖에 없었죠. 소녀는 빠르게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상처는 크지 않았고 가벼운 찰과상에 그쳤죠. 얼굴에 피는 코가 부딪혀 난 코피였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니 며칠 쉬면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둑은 어떻게 됐나요? 그 도둑이요? 경찰도 난감했습니다. 원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경찰은 도둑이 소녀를 구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소녀는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소녀를 치료할 때 경찰이 도둑에게 말했습니다. 수갑을 채우기 전에 훔친 돈을 꺼내라. 도둑은 낭피한 표정으로 조금은 억울하다는 듯이 돈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도둑질은 이번이 처음인데 바로 걸렸네요. 경찰은 돈을 받아서 노인에게 돌려줬습니다. 도둑도 잡고 돈도 찾고 노인도 손해본 게 없었죠. 경찰은 소녀를 구한 도둑이 나쁜 녀석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네가 선한 일을 했으니 우리도 너를 잡아가진 않겠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절대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교도소에 가면 밥도 편하게 못 먹을 게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취업도 하고 기술을 배워라. 도둑질 말고. 도둑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사실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운 좋은 줄 알아라. 창밖을 한번 봐라. 경찰이 창문을 열어 보여주니 밖은 까마득한 청길 낭떠러지였습니다. 도둑이 창밖으로 뛰어내리려던 그때 기차가 멈춰선 위치는
아주 높은 산골짜기의 다리였습니다. 그대로 뛰어내렸으면 뼈도 못 추렸겠죠. 이번 일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명줄이 긴 도둑이네요. 순간 일어난 선한 마음이 그 선한 마음이 도둑의 목숨을 살렸군요. 맞습니다. 안 그랬으면 창밖으로 뛰어내리는 순간 후회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뛰어내리는 순간부터 후회했겠죠. 낙하산도 없었을 테니까요. 뛰어내리는 순간 으아! 비명도 점점 멀어졌을 겁니다. 만약 그 소녀가 머리를 부딪혀서 피를 흘릴 때 힘없이 신음하면서 아저씨 살려주세요 이런 말을 했을 때 도둑이 소녀를 보고도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그대로 창밖으로 뛰어내렸다면 바로 산골짜기 아래로 떨어지면서 정작 본인이 아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너무 놀라면 목소리도 안 나오죠. 떨어지는 소리조차 안 들리겠죠. 왜 아직도 발이 안 닿지? 너무 높은 산에서 떨어지면 다 떨어지기도 전에 너무 놀라서 기절부터 합니다. 그런 다음에 부딪혀 죽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각색해 볼까요? 당시 그 청년은 도둑질이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러면서도 다친 소녀를 안고 의무실을 찾아 뛰어다녔습니다. 나중에 경찰뿐만 아니라 소녀의 엄마가 헐레벌떡 달려와 연신 감사의 말을 합니다. 우리 애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몸이 정말 날렵하시네요. 경찰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는 처음으로 남의 물건을 훔쳤군요. 그래도 지금은 잘못을 인정하고 훔친 돈도 돌려줬으니 다행입니다.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그랬다니 이해는 갑니다. 집에 무슨 병고가 있었나 보네요.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도 선처를 부탁했을 겁니다. 비록 도둑질은 했지만 다친 소녀를 구했으니까요. 맞아요. 다행히 그 경찰도 도둑을 체포하지 않고 훈방 조치를 했죠. 훈방 조치를 했습니다. 소녀의 엄마가 청년의 사정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것저것 묻습니다. 고향이 어디이고 어디로 가는 중이고 왜 이 기차를 탔는지 물으니 마침 엄마와 청년은 같은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청년에게 말합니다. 지금 딱히 직업도 없고 집안 사정도 문제라고 하니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보는 게 어때요? 마침 빈자리가 하나 있는데 청년은 나이도 젊으니 잘 맞을 거예요. 소녀의 어머니가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안한 거죠. 청년도 크게 감격하며 열심히 일해보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정적인 직업도 구하고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더 이상 기차에서 도둑질을 직업으로 삼지 않아도 되고 말이죠. 다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청년은 원래부터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 청년도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그 청년도 기차를 타고 부모님을 뵈러 가는 길에 모든 돈과 짐을 도둑 맞았습니다. 그랬다면 너무나 안타깝네요. 기차에서 내리고 나면 버스를 탈 차비도 없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병원까지 깊은데 차마 빈손으로 갈 수 없었던 거죠. 겨우 조금 모아놓았던 돈과 짐을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도 도둑에게 당했죠. 기차의 다른 승객들에게 돈을 빌려봤지만 누가 선뜻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말을 꺼내기도 어려웠겠죠. 청년이 근심에 빠져 있을 때 옆자리 노인의 주머니 밖으로 돈이 빠져나온 것을 봤습니다. 때마침 돈이 절실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무도 안 볼 때 몰래 자기 주머니에 돈을 넣었습니다. 인생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이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경찰에게 발각이 됩니다. 훔치는 장면을 들켜버렸죠. 원래는 도둑이 아니었으니 경찰이 쫓아오자 당황한 나머지 뛰어내리려고 한 겁니다. 다행히 기차가 급정거를 하고 소녀가 부딪혀 피를 흘린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청년도 본 뒤 나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보면 청년이 소녀를 구한 게 아니라 소녀가 청년을 구한 셈이네요. 듣고 보니 그렇군요. 정말 창밖으로 뛰어내렸다면
경찰에게 잡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차라리 경찰에게 잡혔다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결과였겠지만 정말 열차에서 뛰어내렸다면 곧바로 지옥행입니다. 이번 생이 그대로 끝났겠죠. 게다가 도둑놈이라는 꼬리표까지 달았겠죠. 그렇죠. 도둑놈이 뛰어내린 셈이 되죠. 그랬다면 설상 가상이었겠죠. 선한 마음 덕분에 목숨을 구했네요. 맞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난 선한 마음 덕분에 본인도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악행 열차를 급정거로 멈춰 세웠군요. 정말 그렇네요. 그렇죠? 정말 절묘한 이치입니다. 정말 아주 좋습니다. 급정거로 멈춰 세웠군요. 소감은 천천히 나눠봅시다. 아직 훌륭한 일화들이 많습니다. 복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작은 선행이라도 가벼이 말라. 물방울 하나가 비록 작아도 자꾸 모여서 큰 그릇을 채우나니 무릇 이 세상에 가득한 복도 작은 선이 쌓여 이룬 것이다. 법구경 악행품 중에서.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샤오장 이야기입니다. 성이 장씨인데 젊기 때문에 샤오장이라 불렀습니다. 샤오장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뜬금없이 부장님이 샤오장을 부르더니 아주 심하게 혼을 냈습니다. 샤오장은 몹시 억울했습니다. 알고 보니 자기 잘못도 아니었고 샤오리가 저지른 실수 때문이었죠. 하지만 부장은 샤오장이 말도 못 꺼내게 하고 온갖 욕을 퍼붓습니다. 샤오장이 변명하려고 하자 부장은 나가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샤오장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오늘은 정말 재수가 없군.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로 욕을 들어야 한다니. 변명할 기회도 안 주고 말이야. 샤오장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씩씩대며 근무를 하다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부인은 이미 저녁상을 차려놓았죠. 샤오장은 음식은 맛있었지만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탓에 맛에 대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무슨 음식이 이렇게 짜? 대체 소금을 얼마나 친 거야? 당신은 무슨 소금 장수 딸이야? 샤오장은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 쿵쿵대며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샤오장은 화를 식히려고 집 밖을 돌아다녔습니다. 원래 사람이 화가 나면 모든 것이 눈에 거슬리는 법이죠. 그때 어느 집 눈치 없는 개가 샤오장이 화가 난 줄도 모르고 샤오장 향해 멍멍하고 사납게 짖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운수가 사납군. 이젠 동네 개까지 날 무시하네. 너도 어디 맛 좀 봐라. 그리고 개를 걷어찼습니다. 개는 다치진 않았지만 낑낑대며 도망가더니 자기 주인에게 달려갔죠. 개 주인이 누나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 집 애를 찼어?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아? 널 걷어찬 나쁜 놈 어딨어? 사람을 알아보는 개였습니다. 개는 샤오장을 가리켰죠. 감히 내 강아지를 걷어차? 당신 그만 살고 싶어? 우리 애가 뭘 어쨌길래 걷어차? 정말 죽고 싶어? 개 주인은 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샤오장은 여전히 화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까는 당신에게가 마구 짖어대더니 이제는 당신까지 와서 막말을 짓거리네. 당신도 한 대 맞아야겠군. 샤오장은 개 주인 여자의 뺨을 있는 힘껏 갈겼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자의 남편이 퇴근길에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달려와 따졌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내를 쳐? 죽고 싶지? 그 남편도 화가 나서 달려들었습니다. 샤오장은 더 화가 치밀었습니다. 조상님, 오늘 대체 무슨 날이길래 이런 재수없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겁니까? 샤오장은 생각할수록 화가 나 개 주인의 남편 얼굴을 향해 발밑에 있던 벽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남편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었죠. 놀란 아내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오고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며칠 후 사건 판결이 나왔습니다. 폭행 치상죄로 2년형을 받고 치료비 수백만 원을 물게 됐죠.
피해자들은 이 기회를 틈타 아픈 것도 없는데 온갖 검사를 수차례 하고 처음 먹어보는 약을 수십 봉지나 먹었습니다. 괴롭히려는 수작이었죠. 우리 개를 걷어찬 것도 모자라 사람까지 치다니. 우리 부부와 개가 모두 너에게 폭행을 당했다. 수백만 원의 배상금으로 재산을 탕진한 샤오장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엄청난 후회가 밀려왔죠. 그리고 면회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날을 떠올려보면 대체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소. 모든 것이 다 회사의 부장 탓인 것 같소. 여러분은 이 상황이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탓해야죠. 네? 자기 자신을 탓해야죠. 부장은 탓하지 않는 겁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세상에 그런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일상에서 아주 흔한 일이에요. 부장님께 욕먹고 와이프한테 욕먹고 지나가던 사람하고도 시비가 붙는 일은 아주 흔합니다. 여러분도 회사 생활을 해봤죠? 물론이죠. 위에 상사가 있었습니까? 있었죠. 상사에게 욕을 먹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그럴 때 개를 걷어차거나 아내를 욕하나요? 감히 못하죠. 그렇죠. 그날의 운수가 나쁘거나 삼주와 같은 이유로 익숙해질 정도로 늘 사장에게 혼납니다. 너무 흔하죠. 가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학생들을 혼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직장에서는 상사가 있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이 해결 못할 일은 상사에게 보고해서 상사가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라면 직접 고객을 상대하는 수밖에 없죠. 각종 기관의 책임자도 만나고 이런저런 관리자도 만나야 하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장이 되면 굽혀야 할 때도 많고 아쉬운 소리를 하고 다녀야죠. 다 제 잘못이고 제 불찰이니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다녀야겠죠? 속이 나만하겠어요? 그럼 샤오장은? 할 말 다 하고 다닌 거죠. 샤오장도 보통 성격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혼나는 일 정도는 정말 사소한 일입니다. 게다가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 4-5번 되는 많은 과정에서 멈출 수도 있었는데 샤오장은 면회를 온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부장이 나를 혼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꾹 참고 울분을 삼킵니다. 사장에게 혼나고 나면 씩씩대면서 사장실을 나오곤 하죠. 이제야 한국 드라마에서 본 몇몇 장면들이 이해가 됩니다. 중년 부부가 크게 다툰 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남편이 툭하면 에이씨라고 말하면서 화가 잔뜩 난 소리를 내곤 하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못 참고 계속 에이씨만 반복합니다. 남들이 다니는 복도에서는 그냥 아까지만 내뱉죠. 직장 동료가 사장실에서 씩씩대고 나오면 에이씨 에이씨라고 하면 오늘 참 힘든 날이었구나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그러다 정 못 참겠으면 동료와 퇴근 후에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자는 약속을 잡죠. 맥주 한잔 하는 거죠. 남자들은 대부분 술 마시고 이야기하면서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뒤에서 한바탕 사장 욕을 하고 훌훌 털어버리죠. 욕도 실컷 하고 종이도 찍고 펜을 부러뜨리기도 하죠. 집에 가서 부인에게 짜증도 부리고요. 사실 샤오장의 부인은 참 착한 사람입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죠. 드센 부인을 만났다면 저녁까지 차려준 아내에게 감히 반찬 투정을 했겠습니까? 왜 부인한테 화풀이를 합니까? 샤오장의 성격으로 봤을 때 부인이 드센 성격이었으면 아마 찍소리도 못했을 겁니다. 부인이 많이 양보한 거죠. 한 시청자분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닉네임이 소요자재라는 분이 잠깐을 잊냐면 만사가 평화롭다. 전체 이야기 속에서 참을 수 있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스스로 풀면 됩니다. 샤오장은 회사에서 자신이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달아 실수를 한 거죠. 상사에게 변명하려 했지만 변명할 기회조차 없었죠. 이 이야기에 개연성을 더하자면 예를 들어 부인이 정성껏 저녁을 차렸지만 샤오장은 심기가 불편해서 음식이 짜게 느껴졌죠. 만약 기분이 좋았다면 모든 음식이 맛있었을 겁니다. 음식이 정말 짰어도 상관없었겠죠. 샤오장이 조금 더 감수성이 풍부했다면 음식이 좀 짜네, 어쩔 수 없지. 아내도 온종일 집안일하고 저녁 차리느라 힘들었을 테니 오늘은 외식하자고 해야겠다.
그러면 화도 자연스레 풀렸겠죠. 상황을 좋게 만들 기회가 많았지만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쳤죠. 담배나 피우러 밖에 나갔는데 하필 동네 개가 샤오장을 향해 멍멍하고 지저댔습니다. 그럼 같이 짖으면 되죠. 부장님에게도 왜 제 말을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개가 멍멍 짖을 때 오히려 동네 개도 나를 위로해 주다니 올해는 운수가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데 그저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었죠. 아무리 개 주인이 와서 욕을 한다고 해도 그게 손찌검까지 할 일입니까? 샤오장이 얼마나 화가 났냐 하면 지난번 스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에 매달린 강철공이 양쪽 벽에 쿵쿵 강하게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분노를 해소하기는커녕 매사에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점점 더 화가 나는 거죠. 부딪힐수록 에너지가 커집니다. 너무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개 주인이 왔을 때도 스스로 화를 가라앉히고 당신이 뭐라 하든 상관 안 하겠소. 사내가 어찌 여자랑 다투겠소. 그러면 끝날 것을 손찌검까지 해버렸죠. 좋게 해결할 수 있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죠. 시청자분들 중에는 개 주인을 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집 개가 사람한테 짖는데 미안해하기는커녕 막말까지 퍼붓다가 결국 뺨을 맞았죠. 이제 집에서 개를 훈련시킬 때는 얘야, 밖에서 짖을 땐 화가 안 난 사람만 골라서 짖으렴. 화가 난 사람들한테는 가지 말고 이런 훈련을 시켜야 할까요? 우리는 똑똑한 개를 키우나 봅니다. 그러면 개를 걷어찰 일도 없었겠죠. 성내는 마음을 스스로 다스려 달리는 수레를 멈추듯 하면 자기를 훌륭히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 어둠을 버리고 밝음으로 들어가리. 욕됨을 참아서 성냄을 이기고 선행으로 악한 것을 이겨라. 이기는 사람은 잘 보시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거짓을 이긴다. 법구경 악행품 중에서. 이제 스승님이 말씀해 주세요. 저희 둘이 너무 중구난방이었어요. 너무 아무 말이나 막 했네요.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사건에 속합니다.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아까 낮에 우리 법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었죠. 우리 법사의 반응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던 시절 친구 몇몇이 일본계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일본 기업에서 일을 한 거죠. 외국계 회사이니 대우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만나서 들어보니까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숨이 턱턱 막히고 사장은 툭하면 욕을 했습니다. 부장들은 자기가 시킨 일을 부하 직원들이 제대로 못 해내면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혼을 냈죠. 굉장히 모욕적이었답니다. 그래도 남녀 평등주의잖아요. 그런가요? 잘못하면 똑같이 혼냈으니까. 아니요, 남자들은 맞기도 했습니다. 여직원들은 그나마 혼만 나고 맞지는 않았는데 남자 직원들은 맞기까지 했답니다. 저는 직접 일해본 적은 없지만 일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혼나거나 맞고 나서도 곧바로 하잇하면서 90도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5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은 요즘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법사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직장에서 모욕을 잘 참는 것 같다는 거죠. 네, 샤오장이 모욕을 못 참았다는 뜻이죠. 네. 그럼 시청자들께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과연 모욕일까요? 모욕을 당한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샤오장이 부장으로부터 혼나고 욕을 얻어먹는 일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평범한 기술자, 건축업자, 광부, 엔지니어, 심지어 사장들까지 모두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늘 자신보다 높은 직급의 사람에게 혼이 나고 싫은 소리를 듣죠. 그렇다고 그 행동들이 아랫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디자이너에게 일을 맡겼는데 결과물이 의뢰인의 요청과 다릅니다. 하지만 디자이너는 자기 결과물이 좋다고 생각하죠. 의뢰인은 디자이너에게 보수를 주고
일을 맡겼고 디자이너는 자신이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의뢰인이 원한 결과물이 아닌 거죠. 그 디자이너가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든 핑계거리를 찾아 일을 그만뒀을 겁니다. 젊을 때 그런 행동을 많이 하죠. 제가 볼 때 샤오장은 사회 경험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일을 하면서 상사에게 욕을 먹는 경우는 흔하디 흔합니다. 모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부장에게 밉보였다고 해서 모욕을 당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들면 모욕이 아니라 해고하겠죠. 일도 바쁜데 왜 굳이 시간을 내서 모욕을 주겠습니까? 평소 사이 나쁜 외삼촌이나 동서지간도 아닌데 말이죠. 모욕을 주느니 아예 해고해버리고 말겠죠. 왜 모욕을 줍니까? 혼을 낸다는 것은 계속 일을 시키겠다는 뜻이고 심지어 그만큼 아낀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노련한 사장은 마음에 드는 직원일수록 일을 제대로 못하면 더 압박하고 호되게 혼을 냅니다. 첫째, 위계 질서를 가르치고 둘째, 인내심을 시험하는 겁니다. 끈기가 있는 사람은 꼭 참고 다음번엔 더 잘해냅니다. 그런 직원이 훌륭한 직원이죠. 나중에 승진하거나 임원이 될 수 있는 제목입니다. 꾸중 한번 들었다고 질질 짜거나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다는 듯이 계속 우중충해하는 사람은 끈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장한테 꾸중 몇 번 들었다고 자살까지 하는 사람은 명줄이 짧고 박한 사람이죠. 감내력이 부족한 겁니다. 사회에서는 정말 흔한 일이기 때문에 견뎌내야 합니다. 일본 기업에 남아있는 이런 문화들은 사실 과거 중국에도 있었습니다. 중국도 그랬죠. 우리의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는 마음에 드는 제자일수록 더 엄하게 대했습니다. 여러 번 가르쳐도 기억 못하면 회초리로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서당 선생님은 학생의 손바닥을 철썩 소리가 나도록 때렸죠. 조금 더 문명화된 입장에서는 최대한 체벌과 같은 방식으로 학생이나 직원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옛날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는 학생에게 8번을 말했는데도 계속 기억을 못하면 암기할 때까지 버드나무 회초리로 엉덩이를 때려 기억하게 했습니다.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은 자체하고 최소한 이런 교육 방식은 동양에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의 일본 문화, 한국 문화, 중국 문화에도 여전히 이런 방식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악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제자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한 번 가르치면 스승님 이해했습니다. 다 기억했으니 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손오공처럼 능력이 뛰어나죠. 또 어떤 제자는 서너 번을 가르쳐도 틀립니다. 서너 번을 가르쳐도 계속 틀리죠. 또 어떤 제자는 스승이 답답해 죽을 지경으로 가르쳐도 모릅니다. 사흘 내내 가르쳐도 한 글자도 암기를 못하고 한 가지도 기억을 못합니다. 한 달 내내 팔개내공 동작을 배우고 다음 달 강사 자격증 시험을 치를 때 동작을 엉망으로 합니다. 너무 못해서 누가 가르쳤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제가 가르쳤으니까요. 제자가 모자라서 그런 것을 어쩌겠습니까? 스승도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 찰싹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라는 뜻이죠. 기억 못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집중하지 못해서입니다. 노는데 정신이 팔린 거죠. 매를 통해 적절한 통증을 주면 그제서야 뇌가 집중을 하고 기억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방법인 거죠. 일본 회사에 다니거나 일본에서 생활한다면 일을 해야 하겠죠. 일본 회사에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부장이 신입사원에게 한 사람을 지목하며 저 사람이 너보다 5년 선배고 너는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이니 네가 여기서 어떤 일을 맡든 앞으로 저 사람이 너의 사수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사수에게 묻고 사수의 조언을 받아라. 저는 이런 방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사장이 말단 직원까지 다 관리할 수 있을까요? 매일 옆자리에서 근무하는 선배 직원이야말로 신입사원을 잘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임시 선생님이나 보물을 찾는 일과 비슷하죠. 그 방법 자체는 옳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스스로 스승을 찾아 제자로 받아달라고 청하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큰 절을 올리고 받아주면
스승이 요강을 치우라고 하거나 모욕과 압박을 줘도 시킨 일을 다 해내며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제자이고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스승은 진짜로 욕하고 때리며 가르칩니다. 이런 스승과 제자가 바로 참 스승과 제자입니다. 그렇게 기술을 진정으로 전수하는 겁니다. 매도 안 때리고 욕도 안 하고 잘못해도 바로잡아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큰일이 나지 않겠습니까? 낮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법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럼 일본 스승 밑에서 일하려면 모욕을 잘 견뎌야겠네요. 여러분 스승이 무서운 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본에서는 남자 스승이 남자 제자의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물론 악한 마음으로 독하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스승은 제자가 잘못을 하면 매를 통해 바로잡아 줍니다. 우리 법사는 모욕을 참아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모욕일까? 그러고도 일본에서 살 수 있을까? 스승에게 맞아본 제자들을 인터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매를 맞아봤을 겁니다. 제자를 가르치는 스승의 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스승을 원망하는 제자가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스승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모두 직접 물어봤습니다. 제 제자 가운데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 자신의 제자 2명을 때린 적이 있다더군요. 그래서 그 2 제자들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에게 맞은 적이 있다던데 선생님을 원망하나요? 아니요, 오히려 아주 기쁩니다.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공손하게 인사까지 드렸습니다. 선생님 잘못이 아니라 제가 머리가 나빠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죠. 일본의 한 유명 디자이너가 견습생들 데리고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귀부인이 찾아와 파마와 염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파마는 가격대가 다른데 기본 파마만 해도 200만 원입니다. 염색까지 하면 100만 원이 추가되고 스타일링까지 하면 50만 원이 추가됩니다. 그런데 그날 신입 견습생이 그날따라 집안일 때문에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책자도 보여주긴 했죠. 귀부인 고객은 머리가 길었는데 물결치는 웨이브 스타일을 할지 짧게 자르는 파마를 할지 서로 스타일을 상의한 끝에 드디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머리는 안 자르고 물결치는 웨이브 머리를 할게요. 그러면 우아하고 분위기 있어 보일 거예요. 스타일을 정하고 난 뒤 견습생은 먼저 손님의 머리를 감기고 가위로 간단히 다듬은 후에 웨이브 파마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딴 생각 많던 견습생은 손님을 앉히고 머리를 감긴 뒤 가위로 싹둑싹둑 머리를 짧게 잘라버렸습니다. 심지어 자르고 남은 길이가 10cm밖에 되지 않아 웨이브 파마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죠. 깜짝 놀란 견습생은 귀부인이 거울을 못 보도록 이리저리 거울을 가렸습니다. 배상을 해야 했죠. 파마 가격이 200만 원이니 시술을 잘못한 배상금이 얼마였겠습니까? 200만 원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객이 매정한 사람이면 5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까지도 요구했겠죠. 견습생의 실수를 알게 된 사수는 손님에게 직접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과를 하고 파마와 스타일링을 무료로 해줬습니다. 비용은 모두 사수가 부담했죠. 그리고 나서 견습생의 뺨을 때렸습니다. 견습생은 속으로 정말 다행이야. 큰 돈을 물어줄 뻔했는데 사수가 해결해 주셨네. 당장 다음 달 월세 낼 돈도 없는데 배상금은 꿈도 못 꾸지. 일본은 집값이 비싼 데다 견습생은 사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사수에게 무척 감사했습니다. 설사 사장이 M1 사람을 혼냈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화를 낼 일입니까? 그게 정말 모욕일까요? 그것을 모욕이라고 생각한다면 남 밑에서 일하면 안 됩니다. 남 밑에서 일하는 한 언제든지 상사나 동료가 질책하고 꾸지람하고 심지어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샤오장은 초심을 잃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몹시 어렵게 직장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처음 그 회사에 들어갈 때는 무슨 일이든 뽑아만 주면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입사한 뒤로 그 마음은 까맣게 잊은 거죠. 상사가 한 소리를 한 것은 꼭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본인의 끈기를 시험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승진을 했을 수도 있죠. 오히려 함정에 걸려든 겁니다. 샤오장도 처음에는 직장에만 들어간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하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샤오장은 입사한 지 3개월 차인데 지난 1년간 실업자로 있다가 이 회사에 어렵게 입사했습니다. 부인도 감옥에 갇힌 남편 생각에 펑펑 울었습니다. 간신히 들어간 회사인데 그걸 못 참아서 사달이 났으니까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 취업뿐이겠습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미혼 시절 때는 결혼하고 싶어 안달이 났겠죠. 결혼만 하면 무엇이든 다 해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매일 발도 씻겨주겠다고 맹세까지 하죠. 설거지는 나에게 맡기라고 호언장담도 하죠. 온갖 맹세를 다 합니다. 하지만 정작 결혼하고 나면 뭐든 다 해주기는커녕 아무것도 안 하죠. 마음이 변한 거죠. 요리할 시간도 없고 집안일 할 시간도 없고 늘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구애하고 자신의 필요로 할 때는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맹세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오르거나 원하던 지위를 얻은 뒤에는 처음에 그 절실함을 잊어버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스스로 그 일에 대한 마음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오원인, 물질, 생각, 연상, 반응, 의식을 예로 들면 첫째, 생각이 올바르지 않고 둘째, 인식의 수준이 낮았습니다. 똑같은 일도 왜곡시켜 생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저급하게 생각했죠. 만약 제가 샤오장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부장님의 지적에 감사하고 문제점을 바로잡아 더 잘하려고 했을 겁니다. 집에 가서도 가족들에게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심리적으로 올바른 생각을 정립하고 올바른 인식을 갖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퇴근 후 부인이 해준 음식도 아주 맛있었을 겁니다. 괜히 동네개를 걷어차거나 이웃을 때리는 일도 없었겠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부장은 이런 평가를 내렸겠죠. 젊은 친구가 뚝심이 있고 인내력과 지혜도 있구만. 성격도 좋은 것 같으니 승진시켜야겠어. 회사 입장에서는 평범한 직원은 뽑기 쉬워도 믿을 만한 관리자를 찾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수많은 사원들이 있지만 그중 마음에 드는 직원에게만 온갖 시험과 테스트를 통해 정말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합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승진 가능성도 높아지죠. 샤오장은 이런 이치도 모르고 그저 초심을 잃었습니다. 처음 원하던 회사에 입사했을 때 온 가족이 외식을 할 정도로 얼마나 기뻤는지를 잊은 겁니다. 1년 동안 실직 상태였지 않습니까?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하고 성질까지 내다니 참 한심하죠. 모욕을 참지 못하는 것이 번뇌의 원인이다. 내가 집착하는 온갖 번뇌는 남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내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이다.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참지 않는다면 이는 곧 스스로 죄업을 짓는 것이 되고 그 죄업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보살선계경 중에서
가득